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19강 이제 광복 이후부터 그냥 끝까지 하고 싶지만 한번 나눌게요. 장면내각까지 19강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광복은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리고 장면내각은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소장이 이제 군정을 시작할 때 끝나기 때문에 바로 1961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요 기간 거의 한 20년 조금 못 되죠. 20년 못 되는 시간을 19강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결이 돼요. 자, 다시 건모일만 합의, 총 읍소총, 삼엽총, 재정순? 저는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이 익혀서 가시길 바라요. 시험장에. 광복 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세계 정세는 어땠느냐. 이미 열강들 사이에 일본이 패망할 걸 예측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회담이 열립니다. 바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43년에 미, 영, 중 세 나라가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합니다. 이게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카얄포죠.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을 약속하겠다. 약간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얄타 회담에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바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할 것을 결정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소 양군의 군정이 우리 한반도에서 치러지는 거죠. 아무튼 이때는 미영중이 아니라 미영소가 45년 거의 이제 패망 직전에 얄타에서 소련이 대일 참전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소련도 함께 함으로써 미소 양군이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츠담 선언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45년 광복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때는 네 나라가 모여요. 미, 영, 중, 소.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다. 다시 말해서 카이로 회담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게 바로 포츠담 선언입니다. 카얄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카얄포. 각각의 의미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 약속 카이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은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미 이제 우리가 독립할 게 예상이 돼 있었고 북한 쪽도 알아는 둬야 되니까 살짝 체크하고 납니다. 계속 나오죠. 지금 조선 독립동맹. 이게 뭡니까? 바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화북지대가 가서 화활호,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 의용군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 김두봉이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면서 여기 써 있네요. 화북지대가 그래서 조선 의용군으로 바뀌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죠. 그중에 이제 김두봉이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면서 나름의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북쪽에서는. 자, 남쪽은 어떠냐? 조선 건국동맹이죠. 여운형 선생이 44년에 이제 광복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44년, 1년 앞둔 44년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해서 좌우가 합한 분위기에서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고요. 요게 이제 광복이 되면 8.15가 지나면 바로 건준위로 변화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많이 알죠. 건준위의 모체는 조선 건국동맹. 대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기순으로 배열하라고 그러면 아무리 스토리로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요 위에 써놓은 거 있죠. 요 문제 나오면 혹시 시기순으로 배열하라 가, 나, 사이 시기의 일은 이런 거 나오면 요걸 써놓으세요.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조선 건국동맹 44년 이제 광복과 동시에 45년 8월 15일 이후에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변신합니다. 건국동맹이. 건국동맹에 여운형 선생이 있었죠. 안재홍 선생 정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돼요. 여운형, 안재홍이 주축이 돼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제 치하였지만 그래도 일제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건준위에서는 제일 중요시했던 게 치안대를 조직한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나라를. 조선 인민공화국을 수립해버려요. 건준위에서. 요거 자칫하면 뭐랑 비슷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북한이고요. 남쪽에서 건준위에서 수립한 국가의 이름은 조선 인민공화국이에요. 착각하기 쉬우니까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이거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북이고요. 안 들어가면 조선 인민공화국. 그러면 여운형 선생이 건준위를 통해서 수립한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 군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 군정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충칭에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임정 불인정입니다. 미군정 외에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광복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은 앞다퉈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일본군 물론 항복을 했지만 남은 일본군들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위쪽에선 소련이, 아래쪽에선 미군이 와요. 근데 너무 빨리 와, 소련이. 그래서 미군, 그만 거기까지만 와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38도선 경계예요. 38도선이 많은 분들이 6.25 전쟁 정전협정하고 나서 체결되고 나서 이게 선이 그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미 그 전에 요때 광복 이후에 바로 무장해제하러 오는 소련군 미군 사이에 합의를 본 게, 그것도 정확하게 그냥 적당히 그쪽에서 이렇게 대충 거서 그게 38도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해서 그 북쪽은 니네가 하고 남쪽은 우리 미군이 도와줄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소 군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48년 8월 15일까지 되니까 바로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한 9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3년간의 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45년 9월부터 48년 8월까지 그 3년간은 뭐다? 미군정식. 북은 그냥 떼놓고요. 우리만 생각했을 때 미군정식이에요. 그게 그거 기억하시고, 요거를 의외로 요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미군정은 건준이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온다 해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 그해 말에 45년 12월에 이제 또 열강들이 모여서 소가 반드시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거든. 소련 모스크바에서 3국의 외무부 장관들끼리 모인 회의가 벌어집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이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 임시정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미국과 소련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그 유명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길게는 안 하겠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정말 길죠.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는데, 이때 미영, 소중 4나라가, 미영은 남쪽을, 소중은 쪽을 신탁 통치한다. 이렇게 3가지 조항이 결정되는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이 신탁 통치에 소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아까 그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소식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제 잘못 나오고 여러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딱 들으면 말도 안 되죠. 일제 36년을 버텨왔는데 또 5년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해요. 반탁 입장이었는데, 조금 지나 보니 대표인물이 이제 박헌영인데, 좌익 쪽이 찬성으로 돌아서고요. 우익은 여전히 말도 안 돼. 어떻게 신탁 통치를 해? 우익의 대표가 이제 김구 이승만이죠. 우익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찬반 사이의 대립이 너무나 심하게 막 난리가 나는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자, 광복 이후 요 과정을 45년 말까지 이렇게 거쳐요. 그 46년 초까지. 그러다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대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46년 봄에. 자, 여기 어디서 열렸는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독특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1차 미소 공의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려요.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잘 안 돼요. 회의하다가 휴회합니다. 왜? 누가 참가하냐, 그 자격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미국하고 소련이. 소련은 찬성하는 사람,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만 부르자. 그럼 누구를 부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좌익들만 부르자. 자기 쪽 사람들, 자기한테 유리한 쪽. 미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한반도 얘기인데 어떻게 좌익만 부르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다 와서 회의를 해야지. 그래서 계속 이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잠시 멈춥니다, 회의를. 이렇게 1차 미소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해요. 그럼 이러다가 소련으로 이게 먹히겠는데, 그냥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합시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정읍에서 얘기를 하자 이제 난리가 나죠. 자, 이러다가 진짜 이거 분단되겠다. 우리
합합시다. 합작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좌우 합작운동이에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인 7월에 좌우 합작운동이 일어나고요. 좌우 합작운동을 추진했던 단체가 뭐냐? 좌우 합작위원회고,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좌우합작운동이든 좌우합작위원회든 좌우합작 7원칙이든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나오든 이것은 바로 정읍발언 다음에 있었던 좌우합작의 움직임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때는 좌하고 우가 합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세력들이 하겠죠. 바로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이 주가 됩니다. 여운형, 김규식 이 듀오, 제가 예전에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라고 했었잖아요. 광복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둘이 합니다. 바로 신한청년당,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 독립운동했던 신한청년당의 주 멤버가 바로 여운형, 김규식이었죠. 이때 김규식 선생은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됐었잖아요. 바로 그 둘이 다시 이번에 좌우합작운동에 대표로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뭘 주장하냐면요. 7원 측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건 뭐 똑같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하고. 자, 그리고 토지를 무상 분배하자. 토지 문제가 가장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참 농민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자. 그리고 산업은 국유화하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주장을 합니다. 7원칙 중에 저런 게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미군정이 좌우가 합작하겠다고 그래 한번 잘 해봐. 처음에 지지했어요. 그러다가 뒷부분에서 미군정이 지지를 철회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 인사였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이때 마침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왠지 트루, 진실, 되게 탁탁 칼 같을 것 같죠? 냉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선언해요. 트루먼 독트린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완벽한 구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기가 민주주의 세력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요. 냉전 분위기. 이러니 이제 미소는 더 멀어지고 더 의견을 좁힐 수가 없겠죠. 그래도 2차 미소공의가 열리긴 해요. 47년 상당히 오래 있다가 열리죠. 결국은 또 결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루먼 독트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 둘의 의견은 여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휴회가 아니라 미소공의가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유엔에 이거 넘깁시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의 상정을 결정하고요. 소련은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유엔은 아무래도 미국 쪽이니까. 결국 47년 이제 늦가을에 유엔 총회가 열리고요.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해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는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의원을 많이 뽑고,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으면 거기서는 적게 뽑고,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을 실시해라. 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소련이 반대하죠. 북한 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네 쪽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이러다가 이게 민주화 되겠네. 그래서 소련은 유엔에서 파견한 이제 본격적인 총선 실시를 위해서 만든 단체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거든요. 이 용어도 알아둬야 됩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으로 와서 또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입국을 거부해요. 소련하고 북한이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입국을 거부하는 사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전에 올려드린 거에서는 이제 소총회를 먼저 했는데, 이게 사실 소총회가 먼저냐 읍고가 먼저냐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정확히 살펴보면 사실 읍고가 먼저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총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았어도 그 분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일 이 남북의 분단을 걱정했던,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김구 선생이잖아요.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울며 호소함, 읍고 발표합니다.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분단되는 걸 보고 싶진 않다라고 3천만 동포에게 읍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합니다. 이게 48년 2월이에요. 이제 점점 다가오죠.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해라. 이게 뭐예요? 남한만이라도 해라라는 얘기. 이걸 결의합니다. 읍고했지만 소총회는 결의를 했고요. 소총회 결의가 발표가 되자 이제 제주도에서 4월 3일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한번 빵 하고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길게 54년 9월까지 6.25 전쟁이 끝난 후에야 멈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48년 4월 3일부터 54년 9월까지 정말 어떤 일이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니 제주도에 있던 좌익 세력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를 하고요. 이것을 미 군정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도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빵 한 게 아니라 계속
아주 긴 시간 이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죠. 결국에 2000년이면 누구 정부일까요? 그렇죠. 딱 2000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타던 그 해죠. 김대중 정부에서는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하고 요것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요거 나온 김에 알아두시고, 자, 제주 4.3 사건은 일어났고 또 인사들 중에는 그래도 이거 안 된다, 절대 남한만의 선거를 볼 수는 없다, 끝까지 노력한 마지막 행동이 바로 남북 협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북으로 가리다, 북에 가서 북한의 인사들하고 얘기해서 이거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고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남북 협상이고요. 정말 50 총선 직전 48년 4월, 요게 4월 3일이니까 4월 초고요. 요거는 이제 4월 그 이후겠죠. 남쪽의 김구, 김규식 요 듀오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부주석, 44년 이후에 그 부주석 체제 때 주석, 부주석, 김구, 김규식, 그리고 북의 김일성, 동북 항일 연군, 그리고 김두봉 조선 독립동맹, 요 두 사람 평양으로 갑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그래서 만나요. 그리고 이런 회의를 해요. 전 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요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남북협상으로만 알아두시지 말고 요런 게 지문에 많이 나와요. 전 조선, 남하고 북 합한 전 조선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연석회의. 연석회의라는 거는 한 단체만의 회의가 아니라 두 단체 이상이 같이 앉아서 회의하는 걸 연석. 이게 남북이 모였으니 당연히 연석이겠죠.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연석회의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 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해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큰 결과 없이 남북협상은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그 유명한 50총선 48년 5월 10일에 이제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실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최초의 보통선거. 누구나 다 한 표를, 참정권이 있는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보통선거였고요. 총선이란 건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대선이 대통령 뽑는 거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헌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50총선이다. 그리고 제일 큰 임무는 헌법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재헌국회를 구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보통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헌국회의원들만 임기는 2년이에요. 그 후로는 다 4년이죠. 2년만 바짝 해서 법 만들고 이렇게 좀 정비한 다음에 다시 뽑읍시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임기 2년에 국회의원 198명이 당선이 됩니다. 원래 200명이거든요. 왜 198명이게요? 4.3 사건. 4.3 사건 때문에 두 선거구, 제주도의 두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2명이 빠지고 나중에 보궐선거로 2명이 채워져서 결국엔 200명이 돼요. 여기까지가 50총선까지의 상황이고요. 자, 총선을 했어요. 그러면 헌법 만들었겠죠. 그 헌법을 만든 걸 이제 공포해요. 그게 바로 지금은 이제 쉬지는 않는 국가적인 경사일이긴 합니다만,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제헌절. 저희 때는 많이 쉬었었어요. 7월 17일. 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해서 공표합니다. 자, 그 헌법에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요. 대통령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간접선거.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이 아니라 간접선거.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이 대신 뽑는 거죠. 국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간선이고요. 가장 우리에게 당면한 최고의 문제들, 친일파,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지금 우리 농민들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제대로 살려면 농지를 제대로 개혁한다. 농지개혁법, 이런 굵직굵직한 법들을 이 재헌국회가 만들어냅니다. 간선에 의한 대통령제를 헌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고요. 거기서 뽑힌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8월 15일에 그 기다리던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보통 부통령 전문 누구죠? 이동휘 선생이잖아요. 이동휘 선생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이시영 선생이 이때는 부통령. 자, 그리고 유엔이 유일하게 인정한 한반도 내 합법 정부다. 왜냐하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되고 저쪽 9월 9일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유엔은. 자, 그리고 아까 4.3 사건은 거기 4월 3일에 빵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를 수립을 한 이후에도 계속 그 제주도가 혼란스러운 걸 알고 정부가 4.3 사건 진압을 명령합니다.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런데 그 군인들 중에 일부가 그것에 반대해서, 역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그 세력들이 무장 봉기해서 여수와 순천을 그냥 점령해버리는 아주 큰 사건, 바로 여수 순천 19 사건이 그해 가을에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광복부터 정부 수립,
요까지의 얘기였어요. 자, 물 흐르듯이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만 그걸 이제 다시 그 중간 거 하나 딱 집어서 자, 이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하실 자신 있겠어요?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암기 코드를 최대한 말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모 씨가 요즘은 많이 활동하지 않지만 예전에 참 저희 어렸을 때 밀리언셀러 가수였죠. 100만 장 넘게 음반을 판매했던 김건모 씨를 생각하고, 자, 건모 1만 합의해. 너 총 없어, 총? 이게 뭐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혹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 총 없어, 총?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말장난을 해. 삼엽총 있는데요? 뭐? 삼엽총? 너 제정순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건모일만 합의해. 총 없어, 총? 삼엽총 있다고? 너 제정순이야? 이렇게 하면 요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요 복잡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처음에 했죠. 45년 8월 15일 그 건국동맹이 발전한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자, 요 일은 일부러 일로 썼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요 만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바로 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바로 좌우 합작 운동, 혹은 좌우 합작 위원회 설치, 혹은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셋 다 똑같은 얘기. 그다음에 2는 뭐예요? 숫자로 써놨잖아.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여기까지 해요. 그런데 결렬되죠. 2차 미소. 자, 이제 어디로 넘겨요? 유엔 총회로 상정을 하죠. 그래서 유엔 총회 걸려. 총 없어, 총? 너? 총 없어, 총? 총. 이게 유엔 총회.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리고 다시 유엔 소총회. 요거 같이 하면 돼요. 유엔 소총. 총 없어, 총? 그랬더니 아니 저 삼엽총 있는데. 삼엽총이라고 옛날에 왜 고대 그 막 화석 같은 삼엽총 막 말장난을 한 거야. 뭐 삼엽총 있다고?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구, 김규식 북쪽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난 남북 협상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총은 바로 총선거 5.10 총선거를 말합니다. 50 총선거. 여기까지 하면 삼엽총 있다고 너 제정순이야 할 때 이 제가 바로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거 7.17이고요. 정은 정부 수립. 사실 재정은 이게 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왜냐면 순 때문에 그래요. 순을 반드시 기억하려고. 정부 수립 8.15죠. 그리고 마지막 이 순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다. 이것까지 정확히 알아두면 해결이 돼요. 자, 다시 건모일만 합의. 총 없어, 총? 삼엽총? 제정순? 저는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이 익혀서 가시길 바라요. 시험장에. 이거 시험지 거의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막 40, 한 5번, 6번 요때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이게 가와 나에 들어가라 그러면 막 그 스토리를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정리는 이걸로 하는 게 맞다. 건모일만 합의, 총 읍소 총, 삼엽총, 제정순? 지금 벌써 한 4번 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외워지실 거예요. 추천합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지 말고 이런 무기 하나 가지고 가시기를. 자, 이제 드디어 이승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요. 재헌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12년이라는 세월. 이거보다 더 많이 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정부죠. 그건 덕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짧으니까 빨리 해결하죠. 일단 이 오래된 정부들의 여당이 뭔지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승만은 자유당이에요.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라고요? 친일파 처단이죠.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재헌국회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도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반민특위입니다. 줄여서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이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공이에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트루먼 독트린 이후 지금 냉전 분위기 너무나 강해지고 있죠. 또 이승만 정부는 미국 민주주의, 미국 쪽하고 또 연계돼 있죠. 그러다 보니 가장 우선시한 게 반공이다 보니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얘기를 잘해야 이 여러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건조하게 객관적인 느낌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의 준말이죠. 남노당의 간첩들이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남쪽의 국회의원인데 알고 보니 간첩이면 그런 걸 이제 뿌락지라고 그러죠. 뿌락지. 그래서 국회 뿌락지 사건이 발생. 자, 국회 뿌락지 나오면 무슨 정부다? 이승만 정부 초기예요. 바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이유가 됐던 사건.
저 국회에 남노당 간첩들이 있어. 프락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반민특위 소속 위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반민특위가 경찰에 또 습격을 받아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죠. 위원들 중에 많은 수가 프락치로 처벌을 받고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막 습격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니 결국엔 정말 얼마 안 돼서 49년 10월에 반민특위는 해체되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 지상 최대의 목표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라는 건 조금 늦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제 49년에 농지를 개혁해야죠. 불쌍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농지를 개혁하는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그냥 갖다가 쫙 동시에 나눠준 건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사서 유상매수해서 역시 돈을 받고 분배하는 유상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한이 있어요. 그 돈만 주면 막 몇백만 평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3정보까지만 갖도록,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어지도록 원칙을 정합니다. 자, 그럼 내가 4정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정보는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초과되는 1정보는 무조건 정부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때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지급한 게 있어요. 지가증권이란 걸 반영한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랑 비교해야 되냐? 지게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때는 3정보 이상인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 우리한테 팔아. 대신 지금 현금은 없고 증권을 줄 테니, 지가증권, 땅값을 표시할 수 있는 증권을 줄 테니 나중에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돈 줄게. 지가증권을 발행한다. 상당히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단어 중에 지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광무개혁 때 고종황제가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광무개혁 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하는데 그게 지개죠. 지개는 고종 광무제 1897년에 일어난 광무개혁 때 나오는 용어. 지가증권은 이승만 정부 초기 농지개혁을 단행하면서 농민에게, 땅 주인에게 지급했던 증권, 지가증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져야 된다. 지주, 돈만 있고 땅을 소유하면서 소작농을 거느리는 지주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주제는 소멸이 되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소작농이 아닌 이제 자영농으로 바뀌게 되는, 자영농 육성을 목표로 한 법이 바로 이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도 갖게, 경자유전의 법칙. 자영농 이제 육성이 되고, 예전에 있었던 지주는 소멸하는 거예요. 지주가 소멸한다는 얘기, 소작농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경영, 스스로 경영한다. 자영농이 이제 육성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농지개혁법. 자, 농지는 그래요. 농지 아닌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산들, 다른 일제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훅 달아나면서 이게 붕 뜬 공장, 부동산 뭐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이 이승만 정부 초기에 귀속재산처리법에서는 농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들,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집, 공장 이런 거죠. 자, 농지 이외에 공장이나 부동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 귀속재산처리법도 재헌국회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 신한공사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한공사는 왠지 좀 약간 미국스럽지 않아요? 신한공사. 억지인가? 자, 신한공사는 요 연도 보세요. 46년부터 48년까지. 무슨 시기? 미군정 시기. 미군정이 그때는 이런 뭐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없었잖아요. 이때 귀속재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만든 회사예요. 회사. 신한공사가. 요거 귀속재산 처리법 이 있을 땐 이미 신한공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한공사가 나오면 그 시기는 언제다? 바로 정부 수립 전인 미군정 시기다라는 거 꼭 구분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이런 게 생기기 전 48년 8월 15일 그 전에는 누군가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미군정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었잖아요. 일제가 남기고 간 그런 재산들, 이때 귀속재산에는 농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관리하라고 만든 회사, 공적인 회사 신한공사는 바로 미군정이 만든 요 시기의 회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한공사는 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왜? 농지개혁법 만들었죠. 귀속재산처리법 있죠.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맺은 협정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48년 말에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조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일본이 36년간 다스렸고 일본이 패망했으니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이때 미국이 한참 좋을 때거든요. 우리가 많이 원조할게 협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까지도 50년 1월에는 체결을 해요. 군사적으로도 이제
한국군 제대로 창설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게. 그리고 원전 계속 해줄게. 이런 협정을 체결합니다. 요 보세요. 50년 1월 이게 뭐예요? 6.25 발발하기 바로 5달 전에 요 협정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협정에 의한 효과가 있기도 전에 북한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원조로 약속한 게 뭐냐면 미국이 그때 워낙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농산물이 남는 게 있어요. 그 대표가 바로 밀가루, 사탕수수, 그리고 면화. 요 3개입니다. 요 3개를 우리에게 원조해줘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묘하게 여기 다 하얗거든요. 밀가루 하얗죠, 설탕 하얗죠, 면 하얗죠. 3가지 하얀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300산업이.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의 원조로 잉여 농산물을 원조 받음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 3가지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한 게 바로 이승만 정부 초기의 이야기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맹을 완벽하게 퇴치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이것도 50년 1월에 세워서 6.25가 발발하면서 이제 중간에 조금 혼란은 있었지만 결국엔 끝까지 이걸 해내서 문맹 퇴치 5개년 계획은 50년에 출발했고요. 6.25가 3년간 진행이 됐잖아요. 50년부터 53년까지. 그러다 보니 그거 빼면 한 8년 후 이거 보세요. 58년에 문맹률을 조사해 봤더니 4.1%. 어마어마한 교육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초등학교 6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규정을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의무 교육을 50년 6월. 요 얘기 하자마자 6.25가 발발하긴 했네요. 50년 6월에 요 이승만 정부가 원조 협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요 2가지 사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를 이야기했어요. 참고로 이 이승만 정부도 이승만 정부 내에서 순서를 묻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힘든 시험에는 순서대로 요걸 좀 암기를 해서 그 순서뿐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승만 정부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코드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도 계속 언급했던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결국 북한의 기습 남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6.25 전쟁은 뒤에서 제가 따로 빼서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지금 이승만 정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일단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짧게만 얘기하면 6.25 전쟁은 재채기, 애취로 시작해서 한방치료로 끝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한방치료하고 재채기, 애취는 6.25 전쟁 중에 있었다? 아니면 앞뒤에 있었다? 앞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6.25는 재채기, 애취하고 이제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한방 치료 받는 거하고는 겹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애취는 에치슨 선언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극동 방위선을 이렇게 그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50년 1월이니까 6월 전이죠. 6.25 전쟁 중이 아닙니다. 자, 그럼 6.25 전쟁 다 끝나고 정전협정까지 체결하고 727회, 53-727회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정전협정 체결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요건 다 끝나고 53년 10월 요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끝나고 이 2개를 6.25 전쟁 중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꼭 기억하세요. 재채기하고 한방치료는 6.25하고는 겹치지 않는다. 하나는 그 전, 하나는 그 후. 그리고 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세요. 한미 원조 협정,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이런 건 다 6.25 전. 한미 원조 협정 48년 12월이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50년 1월. 이게 다 6.25 전입니다. 그런데 6.25가 끝나고 나선 깔끔하게 원조를 빼요. 원조는 이미 충분히 받았는 건지 어쨌는지 원조 빼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여긴 다 협정이잖아요. 거기는 조약이에요. 네. 보이시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막 원조 협정하고 이걸 섞어서 내진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 그런 치사한 문제는 한는 거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자. 이건 정확하게 단어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협정 아니고 원조 없고 끝은 조약이다. 방위만 한다. 방위만. 물론 이제 방위만 하자고 이 조약을 한 건 아니겠지만 6.25 전쟁은 6.25에서 53-727에 끝나거든요. 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요 중간에 전쟁 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우리 헌정 역사상 첫 번째 개헌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발췌 개헌이고요. 그건 52년에 일어나니까 정확하게 6.25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 중에는 수도를 옮기죠. 왜냐면 서울이 처음에 함락당했잖아요. 3일 만에 부산으로 수도를 바꾼 상황에서 52년.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유엔군이 합해져서. 그런데 갑자기 중국 공산당 군대가 또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또 밑으로 빠져내려요. 결국 다시 서울을 뺏겨요. 서울. 그게 바로 일사후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군대가 합류하면서
하면서부터 우리도 예비군 같은 느낌이에요. 더 참여해서 꼭 이 전쟁을 이깁시다 해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을 모집을 하는데 이 너도 나도 애국심으로 참여를 하죠. 근데 그 국민방위군의 지휘관들이 비리를 일으켜 군인들 먹고 자고 하는데 쓰라고 한 물품이나 돈을 횡령합니다. 그 비리가 밝혀진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 여러 가지로 정부의 신뢰가 하락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재헌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선거 방식 뭐라고요? 간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뽑습니다. 이대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요 52년이 어떤 해냐면요. 48년에 국회의원 한번 뽑았는데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에 다시 한번 뽑았겠죠. 임기 4년의 국회의원. 그때 이승만 정부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이 탈락을 합니다. 야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 무소속도 야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만약 이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신뢰도 이런 사건들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을 때고,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는 개헌을 시도합니다. 개헌을 시도하는데 어떤 개헌이냐?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이 직접 뽑는다. 그리고 국회를 상원, 하원의 느낌으로 참의원, 민의원, 양원제를 둔다. 그때 이 야당 쪽, 국회의원들 쪽은, 국회 쪽은 뭘 주장했냐면요. 국무위원 불신임을 국회가 갖자. 불신임 권리를. 국무위원들, 그 장관들 그만두게 하는 권리를 우리 국회가 갖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한 번씩 개헌안 냈다가 다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절충한 거, 여기에서 얘기한 거 조금, 여기서 얘기한 거 조금 발췌한 개헌안을 내고요. 이승만 정부가. 그리고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아주 그냥 건조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이 출퇴근하는 통근 버스를 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요 의원들, 부산에 있는 그 의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표결을 하는 데죠. 개헌안을. 기립 표결 혹은 거수 표결을 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 내용은 뭐다?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양원제. 요거는 써있긴 합니다만 시행하진 않아요. 그냥 단원제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됩니다. 미니엄만 구성이 되는데, 요게 써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1차 발췌 개헌 아니면 3차 개헌이거든요. 그 3차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여튼 써는 있어요. 규정에. 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고, 요 국회 혹은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당 쪽에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규정함으로써 양쪽의 의견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개헌안이 바로 발췌 개헌. 그래서 발췌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개헌이고요. 1차 개헌. 상당히 중요해요. 헌정사상 1차 개헌.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힘드네. 아무튼 근데 저는 항상 중립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번 52년인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6.25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주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그냥 아까 그 얘기는 했잖아요. 50년에 일어난 총선에서 이승만 정부의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부를 좀 꺼려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있다. 오이? 날 꺼려해? 오이? 이렇게 52년입니다. 6.25 전쟁 중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재헌헌법에서도 대통령은 4년간 중임할 수 있어요. 한 번 하면 4년이고 중임 2번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48년부터 52년까지 했고 52년부터 56년까지 하겠죠. 그런데 54년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개헌을 시도합니다. 발췌 개헌이 1차니까 여기 2차 개헌이 되겠죠. 4.4.5입, 저건 다른 말로 뭐예요? 반올림이죠. 4 이하는 4 버리고 5 이상은 드린다, 받아들인다. 그게 이제 반올림의 원칙인데, 이게 어떤 개헌이냐면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까지만 한다라는 그 제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어떤 대통령이든 다가 아니라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개헌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는데, 야, 정말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총 203명이었는데 그것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135표가 나온 거예요. 찬성이. 일단 부결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수학자가 와서 방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올림 원칙, 4.4.5입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135.0.3, 요거 3은 4 이하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그러면 135가 3분의 2다. 이래서 135의 찬성표면 이건 가결이 맞다 해서 4.4.5입 개헌이 통과가 돼요. 대선을 치르진 않았지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요 호헌 동지회라는 걸 결성합니다. 호헌이 2번 나옵니다. 우리 한능검 시험 공부할 때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전두환 정부 때 호헌 조치, 이건 전두환 정부가 한 거예요. 내가 이 헌법을 수호하겠다. 호헌. 정부가, 여당이. 왜? 그냥 간선제로 계속 가겠다가 그때의 호헌이고요. 여기서의 호헌은 야당이 주장하는 호헌이에요. 여기 지금 개헌을 했잖아요. 개헌하지 말고 우리 야당 입장은 예전 헌법을 수호하겠다가, 여기서의 호헌과 거기서의 호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쪽은 야당이 주장, 그쪽은 여당 정부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호헌 동지회가 결성이 되고요. 이때 범야당, 웬만한 야당 전체가 다 연합을 해서 뭉친 다음에 결국 그 민주당이라는 이제 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민주당의 나중에 그 영수가 바로 장면이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장면내각으로 끝이 나는데, 아무튼 이때 호헌 동지회 나오면 무슨 사건이다? 바로 4.4 5.입 개헌으로 인한 개헌안 통과 때문에 생긴 단체가 호헌 동지회다. 호헌 철폐를 주장한 건 언제다? 아직 안 배웠지만 전두환 정부 때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그때 호헌 철폐를 외쳤던, 그거 비교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3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이 3대 대선에서 신익희 후보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야당에. 그런데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사망을 해요. 그래서 결국 3대 대선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는 거죠. 3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사안이 하나 있어요. 당선은 안 됐지만 요 조봉암이라는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합니다. 거의 한 30% 정도 득표를 하는 선전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훌쩍 건너뛰어서요. 이 지금 58년은 언제입니까? 48의 첫 번째, 52의 두 번째, 56의 세 번째, 56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되고 한 3년 지났을 때요. 58년에 이제 이승만 정부는 반공 그리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아주 칼을 뽑아 듭니다. 소위 보안법 파동이라는 건데요. 여당인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언론, 정부에 반하는 언론, 그리고 정부에 태클을 거는 야당들을 탄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3대 대선 때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진보당의 영수 조봉암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이 북한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봉암을 체포하는 사건, 바로 이것이 진보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 그러니까 보안법 파동 때 여러 가지 반공, 반정부 관련 세력들을 다 처리하는 그 과정 중에 진보당 사건도 포함이 된다. 진보당의 영수는 조봉암이다. 자, 그래서 요 58년의 요 연도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반공, 공산당에는 반대한다. 뭐 써서는 안 되는 용어긴 합니다만 우리가 빨갛다라고 그러죠. 공산당을 이제 빨갛다. 오! 보안법 및 반공, 반정부 세력들을 호되게 다루는 시기 58년입니다. 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해는 조봉암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59년에 이르러서 조봉암은 결국 처형이 되고, 정부에 반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던 경향신문이 폐간됩니다. 이게 59년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60년에 이 헌법이 공포될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잖아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대선에도 이승만 이제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 상대 유력 경쟁이 될 수 있는 야당 후보가 또 사망을 해요.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사실 대통령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거의 이제 연세가 너무나 많이 됐을 때다 보니, 독립운동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이승만 지금 당시 후보 아니겠어요? 이제 부통령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라도 서거하게 되면 그 뒤를 같은 세력이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 이제 부통령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그 당시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그다지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기붕 부통령이 당선되게 하려고 4대 대선 60년 3월 15일에 그 유명한 부정선거를 단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득표수보다 유권자 수가 적은, 100명이 투표했는데 이기붕 부통령의 득표수가 150표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이제 부정선거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 정말 이 중요한 이름인데요. 마산상고의 김주열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 진압대에 의해서 결국 사망을 하고 그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 마산상고의 김주열 학생.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요 마산 시위, 요 방금 김주열 학생이 참여했던 마산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2.28,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2월 28일. 그러니까 3.15 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인데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알고 봤더니 야당 후보가 유세를 한대 거기서. 그래서 그 유세장 못 가게 하려고 일요일에 학교를 나오게 했던, 그래서 그것에 항거했던 대구 시민들이 2.28 대구 민주화운동이 있었고요. 3.15에 부정선거가 있어서 마산 시위가 일어나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 소식까지 들려지자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는 확산이 되고 결정적으로 4월 18일 4.19 혁명 바로 전날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의거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4월 19일에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고요. 이때 정부는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을 진압하려 했고요. 그로부터 6일 지난 4월 25일에는 전국의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직장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지식인들도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자 바로 교수단의 시국선언이 있었던 4월 25일 다음 날 4월 26일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합니다. 4대 대선은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 자,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거. 요 4.19 혁명이 예전에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이 민주화 운동 기록물 중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딱 요거 하나였어요.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요 4.19 혁명의 기록물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더불어 동학농민운동의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의거, 혁명,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이번 참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 빠진 게 있죠. 3대 민주화 운동 중에 6월 민주항쟁 87년 1987 6월 민주항쟁 기록물은 아직 세계 기록유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야까지 60년 4월 26일까지 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하야했어요. 그러면 이제 붕 뜨죠. 그걸 이제 이어가는 그런 정부를 뭐라 그래요? 과도 정부라고 그러죠. 이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 장관이 과도 정부를 맡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당신이 하세요 해서 허정 외무부 장관이 과도 정부를 이끌고요. 길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개헌을 합니다. 이때 발췌 개헌 1차, 4.4.5입 개헌 2차. 참 4.4.5입 개헌은 어떻게 외우는지 말씀 안 드렸네. 4.4.5입 개헌의 연도 이게 너무 쉽죠. 4.5죠. 4.5를 거꾸로 하면 돼요. 5.4. 45년이면 광복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거꾸로 하면 5.4. 54년. 자, 5이 날 안 좋아한다고? 52년, 54년, 1, 2 했고요. 3차 개헌은 바로 허정 과도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3차 개헌 상당히 중요한 게 내용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면서 유일해요. 이때만 이걸 합니다. 내각 책임제, 의회 중심에 그리고 다수당의 총수가 총리가 돼서 나라를 책임지는 바로 내각 책임제 하고요. 그래도 대통령은 있습니다. 외교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니까 대통령은 다시 간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발췌 개헌 때 올려만 있었던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그 양원제를 이제 제대로 하자라고 개헌을 합니다. 참의원, 민의원, 양원제 이렇게 총 3가지. 그래서 3차 개헌은 어떤 정부요? 과도 정부. 이렇게 지나가는 정부예요. 지나가는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거 살짝 이어주는 거 안내만 해요. 안내양 역할을 합니다. 안내양, 간내양. 간내양이에요. 안내양, 과도 정부니까 안내양 역할을 한다. 간내양, 간선, 내각 책임제, 양원제. 중요해요. 3차 개헌.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도 뽑을 거 아니에요. 이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영수가 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책임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장면입니다. 드디어 60년 8월에 허정 과도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3차 개헌하고요. 바로 총리가 장면인 그런 내각이 출범해요. 60년 8월에. 이때 대통령은 누구다? 외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윤보선 대통령이고요. 내각의 책임자는 바로 민주당의 영수 장면 총리가 우뚝 솟는데, 이것이 이제 이승만 정부를 1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요 다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3공화국, 그리고 유신 때 4공화국. 그걸 신군부가 와서 바꾸고 전두환 정부 그때가 이제 5공화국이고요. 자, 그래서 요 2공화국이고요. 당연히 민주당, 여당은 민주당이죠. 대통령 윤보선이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한 건 박정희 정부입니다만 수립을 한 건 장면 내각이다라는 사실을 참고로 꼭 알아두십시오. 수립은. 실행은 못하죠. 왜냐하면 금방 붕괴되니까.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소장이 다가오잖아요. 자, 그리고 장면 내각은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개헌을 한번 합니다. 뭔 개헌을 했을까? 아주 특이한 개헌을
개헌을 하는데요. 4차 개헌은.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개헌사 문제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알아는 둬야죠. 바로 소급입법 개헌이라. 법이라는 건 사실 그 법이 정해지기 전 일까지 아우르진 않아요. 한번 정해놓은 법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소급입법 개헌을 하는데, 바로 3.15 관련자들의 처벌이 미비했다. 요거 소급 적용하자. 다시 규정한 헌법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4차 개헌. 그리고 요 장면 내각 때 볼 수 있는 특이한 그 이런 사진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워낙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중립화된 생각을 좀 갖자. 중립화 통일론이 대두가 되는데, 바로 4.19 1주년 때, 그러니까 61년 4월 19일일 테죠. 61년 4월 19일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의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5월 16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바로 박정희 소장이 장면 내각을 붕괴시키고 우리 군인의 군정이 시작되는 시기, 바로 5.16. 그건 다음 강의 때 할 거고요. 쉽지 않았죠? 이 이승만 정부도? 자, 여기도 요거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내각까지 이게 무려 몇 년입니까? 48년 8월 15일부터 60년이니까 거의 12년이 넘죠. 61년을 넘어가니까 거의 한 13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농귀륙 발사보조, 경부사하, 허삼장사. 요거 익숙치 않으실 텐데 요거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요거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시험장 갔을 때. 왜냐면 이 수많은 일들을 일단 순서대로 배열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순서를 알면 더 좋고, 순서보다 이게 다 이승만 정부 안에 들어있다, 이게 장면 내각이다, 이게 허정 과도 정부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딱 보고 일단 그거부터 해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이승만 정부냐면 요 반부터요, 여기까지는 하. 이게 뭐야? 하야. 이게 이승만 정부. 요 12자가 이승만 정부고요. 길잖아요.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니까. 요 허는 아시겠죠? 이거 허정 과도 정부예요. 허정 과도 정부. 허정 과도 정부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3차 개헌. 그리고 나서 바로 장면 내각 출범한다고 그랬죠. 장면 내각도 뭐 몇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4차 개헌. 요 끝은 이렇게 끝나요. 허삼장사. 여기가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데인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더 좋은 건 반민족 행위 처벌. 반민특위 처음에 제일 신경 썼잖아요. 농지개혁법, 유상매수, 유상분배, 삼정보까지가 상한. 그때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지개는 고종. 자, 귀는 뭐예요? 귀속재산 처리법. 륙은 6.25 발발. 50년. 6.25 발발. 6.25 중에 발췌 개헌. 1차 개헌이죠. 4.4 오입 개헌. 4.4 바꾸면 54년. 이게 딱 중간중간 시간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보호가 뭡니까? 이제 쭉 건너뛰어요. 이 보안법 파동입니다. 보안법은 뭐라고요? 58년. 조는 바로 보안법 파동 때 체포됐던 진보당의 조봉암의 처형이죠. 처형. 그 다음 해라고 그랬죠.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했고요. 경은 뭡니까? 요 신문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경향신문의 폐간. 요것도 같은 59년. 부가 뭐예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60년 3.15. 사는 아시겠죠? 3.15 때문에 일어난 혁명 뭐예요? 4.19 혁명. 그리고 나서 교수단의 시국선언까지 듣고 4.26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고요. 과도정부가 들어서죠.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 과도정부 3차 개헌 단행. 과도정부가 했으니까 그냥 이어만 준다. 안내양 역할한다. 간내양. 간선,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리고 바로 장면 내각이 출범했는데, 장면 내각에서 4차 개헌한다. 소급 입법 개헌. 3.15 부정선거자 제대로 처벌. 여기까지 하면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내각까지를 12자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입에 잘 안 익으실 때 하나 참고삼아 한번 해보시라고. 반농기륙이라는 무술고인이 있고요. 경부사라는 무술고인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을 설명한다. 요 반농기륙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귀가 6개 달려있고, 농사를 반대하고 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특기가 뭐냐? 바로 옆에서 누가 발사하면 그걸 보조하는 거예요. 경부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면서, 경부를 오고 가면서 모래강에서 수련한 무술고인. 경부사는 이 사람이 3번이나 장사를 했어요. 삼장사.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반농기륙은 발사보조고 경부사는 삼장사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이고, 문제가 아니네. 아까 6.25는 따로 한번 한다고 그랬죠. 자, 6.25는 왜냐면 이렇게 따로 할 만해요. 중요하니까요. 다시 재채기로 시작해서 한방치료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53년 727. 에치슨 선언 미국 국무장관 50년 1월. 6.25는 딱 요만큼 요 안에 쏙 들어가고요. 한방과 에치는 빠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좀 제대로 살펴볼게요. 도대체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일단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이제 미소, 양구
군의 군정은 막을 내리고요. 기본적으로 양쪽 군대 모두 철수를 합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이 공산화돼요.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이기고 중국은 공산화됩니다. 북한 김일성은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죠. 애치슨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극동 방위선, 이 아시아 극동 쪽 방위선을 지정할 때 타이완하고 대만하고 우리 남한을 빼요. 선을 이렇게. 김일성, 야, 미국이 남한을 안 도와주겠다는 거네. 중국 가서 얘기해서 군사 협조 약속받고 소련에 가서 탱크 먼저 받고 해서 결국 남침을 합니다. 일요일이었고요. 새벽 4시. 속수무책으로 우린 당해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요. 시작해서는 이때 급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를 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쭉쭉 내려가요. 부산으로 이제 임시수도 옮기고 계속 밀리다가 결국 낙동강 쪽에서 버텨냅니다. 이때 아주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낙동강 방어선 구축할 때 대표 전투의 이름 다부동 전투. 거기서 버텨내. 우리 국군과 미군 버텨냅니다. 이때 미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정말 하기 힘든 작전을 성공해내죠. 9월 15일에 허리를 끊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허리를 끊자 요 밑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 당황하고 결국 우리는 그쪽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9.15 인천 상륙작전이 있는가 하면 요 반대편, 요 동해안 쪽에서는 장사리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요게 우리 학도병들이, 우리 학생 병사들이 초점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던,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곳에서 희생을 한 우리의 학생들 또 병사들 꼭 기억해야 되는 장사 상륙작전. 인천에서 상륙작전 할 때 이쪽에서도 초점을 분산시키겠다고 이쪽 장사 상륙작전 꼭 기억하시고 9.15 다음에 13일 후 9.28에 다시 서울을 되찾습니다. 서울 수호복을 이뤄내고 이 기세를 밀어서 이제 38도선을 넘어서요. 이날 백골부대가 제일 먼저 38선을 넘었다고 그래서 그날이 10월 1일이고 그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죠. 백골부대 저도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진합니다. 쭉쭉 올라가서 결국 압록강 쪽까지 이제 거의 북한 지역을 다 정벌 하나 했는데 중국 공산당 군대가 이제 개입을 하죠. 장진호 전투, 이거 상당히 기억해야 될 전투입니다. 우리와 유엔군이 너무나 힘들게 싸웠던 장진호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열세가 확인이 됐고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후퇴하다 보니 피난이나 후퇴 시기를 놓쳤던 우리 피난민들, 흥남 지역에서 수많은 그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해 겨울이에요. 12월인데 미군의 상선이 원래 이게 무기 싣고 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군 수송선인데 빅토리아 그 무슨 호죠? 결국 피난민을 택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 내리고 피난민들 타시라고. 그게 바로 흥남부두에서 태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제도로, 그리고 내린 무기는 북한군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건 폭파시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발해서 며칠 항해를 해서 결국 거제도에 도착을 해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로 흥남 철수입니다. 자, 흥남에서는 그렇게 철수가 기적적으로 배로 이루어지고요. 1월 4일에는 서울을 또 뺏겨요. 이게 바로 일사후퇴 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해가 바뀌었죠. 51년입니다. 51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만 정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신뢰를 좀 잃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 중국 공산당 군대가 참여를 하자 우리도 좀 나섭시다 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돈과 물자를 장교들이 횡령하는 사건. 이 정부가 신뢰를 잃죠. 요게 요때쯤이에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밀리진 않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소련의 제의로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리는데요. 요 지역 꼭 알아두세요. 개성입니다. 개성. 이때는 이 개성이 38도선 아래쪽이었더라고요. 남쪽이었는데 나중에 군사분계선이 정확히 정해진 다음에 위로 간 거예요. 그 정전회담이 잘 안 돼요. 포로 송환 문제. 미군은 자유롭게 송환하자. 원하면 남고 원치 않으면 본국으로 가고. 소련은 강제 송환. 그런 거 없다. 그냥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자.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어디다가 그을 것이냐? 이것도 분쟁이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전회담은 정확히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50년 6.25에 시작해서 51년 6월에 정전회담이 개성에서 열리지만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회담은 중간중간 이루어지고요. 그 사이에 전투는 계속돼요. 그게 바로 고지전이죠. 서로 이 고지 찾아내면 저쪽에서 또 고지하고, 그게 막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 중에 52년에 5.2 날 싫어해 바로 발췌개헌이 요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그만하려고 하는 때 이승만 정부는 정전을 반대했습니다. 계속 북진을 주장했기 때문에 휴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거제도에 있는 반공포로,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얘기한 바로
바로 반공의 정신을 가진 포로들을 그냥 석방해버려요. 미군하고 상의 없이. 거제도에서 53년 6월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협정이 체결 안 될 뻔했는데 결국 미군이 우리에게 방위와 원조 이런 것들을 약속할 테니 정전하자 해서 드디어 53년 7월 27일에 이때는 판문점입니다. 첫 번째 정전회담은 개성이고요. 51년 6월. 53년 727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6.25 전쟁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후 처리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한방 치료하고 애취 재채기는 6.25하고는 상관없이 전과 후다라는 걸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써놓은 저 낙상중 철퇴 공정하냐? 요걸로써 6.25 전쟁 중간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 낙은 바로 낙동강 방어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침입하고 막 쭉쭉 밀려난 거 서울 함락되고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때까지. 여기서 다부동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반전의 계기가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9.15. 메가더 장군의 9.15. 이때 저쪽 동해안에선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고요. 중은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압록강까지 갔는데 세상에 중국 공산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해놓은 거예요. 낙상 중에 이렇게 넘어져서 이게 아파 죽겠는데 그 중에 철퇴를 내리친다. 철수죠. 이건 흥남철수. 그게 먼저입니다. 12월. 그리고 퇴는 뭐예요? 후퇴죠. 일사후퇴. 그 다음에 1월. 서울을 다시 재함락당하는 거. 낙상 중에 철퇴 맞는 게 공정하냐? 요 공은 아주 완전 뒷부분. 반공포로 석방을 말합니다. 53년 6월. 거제도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전협정은 체결이 됐다. 53년 727. 그리고 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다 끝나고 53년 10월이다. 그리고 재채기는 50년 1월이다. 그래서 나눠졌다. 이렇게 하면 6.25는 정리가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야죠. 제가 또 마지막 강의 원고를 만들어야 돼서 살짝 어지럽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시험 앞두신 분들은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아는인지 옳은인지 꼭 구분하세요. 84회 탄신 기념 음반에는 애국가. 마지막에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누구예요? 이승만 정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말해볼까요?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그게 아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너무 쉬운데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정확하게 70년이에요. 1970년. 박정희 정부. 이거 되게 어렵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 나머지 볼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확히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3년 10월.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제 아시겠죠? 5.8의 보안법 파동.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당의 영수 조병암이 처형됩니다. 5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이거는 반농기륙 발사보조. 바로 이승만 정부 처음의 이야기죠. 48년 말에 반민특위가 해체됐으면 49년 정도 되겠네요. 49년이나 50년 정도.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 반농귀륙 할 때 농이죠. 그래서 49년. 너무 쉽죠. 이게 반농귀륙 발사보조 경부사 허삼장사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요 정부 시기의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46번 가전쟁 중 전쟁하면 이게 현대의 전쟁이면 무조건 6.25일 텐데 자 유엔군 전몰 장면 추모봉. 그래 유엔군이 오셔서 이게 참 열심히 싸워주시고 결국 아쉽게 돌아가신 그분들을 추모하는 이름비 추모명비에 있다. 6.25죠.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중에 이번엔 옳은 것은입니다. 에치슨 라인 이런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재채기하고 한방 치료 받는 건 그 전, 그 후입니다. 한일 기본적.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박정희 정부예요. 나중에 배우면 되게 중요합니다.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비위. 이것도 중요하죠. 전두환 정부. 아직 안 배웠고요.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 6.25 전쟁 중에 있었어요? 남북협상 건모일만 합의해. 총읍소총? 삼협총? 삼협총 있다고. 협이죠. 제주 4.3 사건 다음에 남북협상 3협총. 그 다음에 총선거. 그러니까 아직 정부가 생기기 전. 바로 미군정식입니다. 이거 따지자면. 45년부터 48년까지 사이. 이거죠.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발췌 개헌. 오이? 나를 싫어해?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이쪽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발췌해서 개헌한 1차 개헌이고 6.25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뭐예요? 부산 정치파동이죠. 비상계엄 선포하고 통근버스, 국회의원들의 통근버스 연행해서 기립표결로 통과된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들도 다 좋은 선지들이죠. 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뒤 이제 다음 강의 하면 요것들 정확해져요. 자, 47번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어요.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면서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다. 이거 50총선거네요. 여기 이제 장면 후보자가 이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됐군요. 장면 내각, 나중에 장면 내각의 총리가 되는 장면. 자, 이 총선거는 50총선거입니다. 5월 10일에 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의 보통선거. 5.16 군사정변 이후에 실시됐다. 5.16 군사정변은 바로 박정희 소장이 장면 내각을 붕괴시켰던 일이니까 훨씬 더 뒤의 이야기고,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가 정말 1점 답네요. 하지만 다른 선지들도 중요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특히 유신헌법대죠. 자,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최초였으면서 유일했다. 이게 언제예요? 간내양, 3차 개헌, 3간내양이죠. 과도정부인 허정과도정부에서는 안내양 역할 정도 했다. 간선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게 탄성된 것은 그런 개헌을 했고요. 장면 내각에서 이게 출범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내각 2공화국,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자,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인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한민주당 제1야당이 됐다. 요 전두환 정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다음 강의를 하면 일단은 제 생각엔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강만 참으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낼 거고요. 제가 21강을 처음부터 기획했기 때문에 20강까지 끝나서 21강에 특별한 강의 하나를 더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